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특강인데, 최신 판례 지문 100선에서 2018년, 17년, 16년 그 해당하는 지문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문을 익히는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2018년, 17년, 16년 우리 기출문제 보셨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지문을 다시 뽑아서 이거 뽑아서 다시 확인해보고 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또 겹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16년에 나왔던 것이 2017년에 또 2017년에 나왔던 것이 2018년에 나온 것도 있어요. 다만 지문을 약간 우리가 변형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죠, 우리가. 자, 우리가 이제 그 1번인데, 자,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는 행정청에 대해서 자기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자, 2016년 문제인데, 자, 이런 이거 맞아요? 틀려요? 자, 위법한 행정처분이죠? 잘 보세요.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불법의 평등이죠.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불법의 평등 주장은 허용돼야 한대요. 지금 이 내용은 행정이 자기 구속이 법리, 행작이죠. 이 행정이 자기 구속이 법리, 요건데, 이때 행정이 자기 구속이 법리 이론적 근거가 뭐죠? 우리 판례는 이론적 근거, 평등 원칙하고, 그렇죠. 신뢰 보호 원칙, 신부칙을 갖다 이렇게 들고 있죠. 이때 보시면 이 평등의 원칙이죠. 이 평등의 원칙은 불법의 평등 주장 허용된다, 안 된다? 불법의 평등 주장 허용 안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위법한 행정처분 하면 불법이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데, 그죠? 위법한 것이죠. 자, 때는 행정청에 대해서 자기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행정이 자기 구속이 법리에서 우리가 맞는 지문이 나왔던 겁니다. 이거 좀 많이 했던 거죠. 자, 불법의 평등 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응용 문제로서 낸 겁니다. 자, 1번 지문 맞는 거고.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 문제. 2번 지문이죠. 법령 개정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경우에 특별히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그 헌법재판소의 내용인데,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뢰 보호된 보호 가치에 대해서, 자,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여기 나온 대로 국가에 의해서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인지,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 부담의 범위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할 것인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해설을 참고해서 보시는데, 다시 한번 법령 개정에 대한 신뢰와 관련해서, 자, 신뢰보호 측에서 우리 행정조치에서 선행의 행정조치, 이것을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하는데, 이 행정청이 선행조치 또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해서 상대방이 보호 가치 있는 신뢰를 해야 돼요. 이에 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개인이 신뢰보호 측에서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나온 거예요. 법령 개정과 관련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 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일 때는 이때 그렇죠. 보시면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보호 가치 있는 신뢰인가, 가치 있는 신뢰인가의 여부. 요것이 이제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다시 한번 꼭 해놓으셔야 돼요. 개인의 행위에 국가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경우에 특별히 보호 가치는 있는 신뢰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요거하고, 만약 이때 이제 다시 안 되는 거죠.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안 되는 것은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 부담의 범위에 속한 것일 때는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안 돼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예에서 요거는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3번 문항 봐볼까요? 자, 3번 문항인데 3번 질문이죠. 요거 맞아요, 틀려요? 자,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 부가처분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질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틀린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보시면 이름들 우리가 보시면 1994년 국제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이 있어요. 마라케시 협정이 있는데 이 협정, 즉 일명 WTO 협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이거는 WTO 협정이죠. 이 협정 중에서 그 일부, 협정 중 그 일부 행위 보시면 이제 바로 이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 가트 협정이거든요. 그래서 WTO 협정, WTO의 협정, 이것은 국제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마라케시 협정을 말하는 거고, 이건 1994년도에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일부의 일부죠. 일부인 가트죠. 가트죠. 이것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말합니다. 요거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WTO 협정 일종 일부인 가트 이쪽 이거 가트에서는 국가와 국가 사이 권리 의무를 관계를 규정한 국제협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국가와 국가 간 자, 여러분들 우리 보세요. 협정 그죠? 이것도 맞죠? 조약이죠. 이 둘 다 조약이에요. 네, 조약이죠. 이 조약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행정법이 성문법원에서 배울 때 국제법이죠. 국제법 일종에서 이 조약은 국가와 국가 간, 국가와 국제기구 간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해요. 말하죠.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 또 국가와 국제기구 간, 국제기구 간 문서에 의한 합의예요. 문서에 의한 그 합의를 갖다가 우리 조약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 WTO 협정 일부인 가트 협정에서요. 이 협정인데 이것도 조약이죠. 이것도 조약입니다. 이름 협정 조약 다 조약의 일종이에요. 조약이 다른 이름이죠. 여기에서는 이때 역시 우리 사인이 있죠. 이 중요합니다. 이 사인이 상대국 회원국 사인이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회원국 정부죠. 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제소할 수 있는가? 이 제소권이 금지되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요거 잘 나와요. 여기 좀 3번 정도 지문이 나왔습니다. 3번 그 지문이.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WTO 협정 중 일부로서의 가트 협정 같은 경우는 우리 사인이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제소하는 것이 금지됐어요. 그래서 이런 때는 사인이 회원국 정부를 갖다 상대로 해서 어떤 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 사인이 속한 국가죠. 이 사인이 속한 국가, 이 국가가 이렇게 대신해야 돼요. 그 국가에 요청해서 해당국 국민이면 그 해당 국가에 요청해서 이 국가가 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WTO 라운드 분쟁 해결을 해야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되고요. 다만 여러분들 아실 것이 그 양자 조약이 있죠. 우리 조약하면 다자 조약이 있고 양자 조약이 있어요. 이건 다자 조약이죠. 다자 조약이고 양자 조약하면 우리가 한미 FTA 예를 들면 한미 FTA 보시면요. 그러니까 양자 조약 같은 경우 이건 다자 조약이고 양자 조약에서는 이 사인이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제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미 FTA에서도 그죠? 미국 그 회사가 한국에 와서 뭐 금융업을 한다 할 때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조약 위반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제소를 해버려요. 그렇지만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 1994년 WTO 협정 중 일부 협정인 가트 협정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가와 국가 간에 일단 그 제소만 인정하지 사인이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제소하는 것은 인정 안 돼요. 그래서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가가 국제 기구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제소하는 것만 허용된다. 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뭐 쉬워요. 쉬워요. 쉬운데 요게 한 단계 더 나가면 응용 문제가 나오죠. 예를 들면 처음 여기 보시면 농산물 협정이 있죠. 우리 WTO 라운드, WTO 협정이 농산물 협정이 있어요. 있죠. 농산물 협정이 있습니다. 이건 그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이고 농산물 협정이 또 있어요. 그럼 한 가지만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은 농산물 협정에서 우리가 조약은 조약이죠. 이 내국인 대우 원칙이 있어요. 내국인 대우 원칙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거 한 가지만 더 관련해서 같이 공부하시죠. 이거 보시면 이제 내국인 대우 원칙이 있는데 그죠? 우리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요. 조례로 국내 우수 농산물 우리 학교 급식이 있어요. 이게 국내 우수 농산물 우대하는 이 규정이 이 조례에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조례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보조금을 주도록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규정 보세요. 이 조약은 여러분들 어때요? 이 조약이죠. 이 조약인데 요거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랬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요거 한 가지만 같이 해놓으세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때 국내법과 같은 효력 뭐예요? 법률이죠. 국회 입법 형식이 법률이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같은 경우 있죠. 이 조례죠. 이 조례. 이것이 법률 우위 원칙 위반이죠. 법률 우위 원칙 위반이에요. 법률 우위 원칙 위반입니다. 그래서 뭐다? 이 조례는 뭐다? 위반. 이 조례는 뭐가 돼요? 그래서 그죠? 이 농산물 협정의 내국인 대우 원칙 위반이었죠. 그래서 이선 원칙 위반에서 무효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 조례가 이제 무효가 됐죠. 이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판 있죠. 요까지만 같이 정리해 놓으시면 논점에서 법원과 관계돼서 조약과 관계돼서 틀릴 것이 없습니다. 이 두 개 중에서 하나 나와요. 자, 설명드렸고, 자, 이어서 4번 볼게요. 빨리빨리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문을 이렇게 두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어서 4번. 대법원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 인력. 자,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주의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자, 중대한 변경을 갖다가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조례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서 이게 뭐예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규정할 입법사항이다. 그랬죠?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4번 문항 맞는 지문이고, 자, 이게 이제 그죠? 예,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중요사항 유보설, 이 중요사항 유보설.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중요사항 유보설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 대법원도 최근에 와서 중요사항 유보설을 채택해서 그죠? 조례의 중요사항, 또 본질사항이죠. 중요사항, 본질사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법률이 국회가 직접 법률로 규정해야지 이렇게 조례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내용 맞는 지문이에요. 이것도 최근에 와서 좀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문제를 갖다가 지문을 익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5번 볼게요. 지금 그 5번은 좀 이제 보시면 헌법재판소는 토지종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 필요한 토지종 소유자의 정족수, 그죠? 토지종 소유자의 정족수, 동의 정족수.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자, 사업인가 신청 시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정족서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으로 법률 위반 내지 의회 위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한다 해서 이것도 자, 맞는 지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제 이런 중요사항 위반서를 채택하고 있는 거, 법률 위반에 관한 학설관계에 대해서 또 중요사항과 관련돼서 묻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거 맞는 지문이었고, 이제 이걸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 등 소유자가 다시 한번 보세요. 요 내용 보세요. 여기 2017년 거죠? 예, 2018년에 또 나와요, 이렇게. 지문만 약간 바꾸죠.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 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정족서를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구역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 위반 원칙에 위반된다.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문제가 약간 변형해서 그 다음 연도 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최근 3중개년도 중요한 그 판례 지문을 보자는 거죠. 자, 맞고요. 자, 7번. 지방의회위원에 대해서 유급보좌 인력. 자, 또 계속 반복되고 있죠? 보세요. 2018년 나오잖아요. 자, 우선 개별 지방의회 조례로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서 규정할 입법사항이다. 맞죠? 중요사항이다. 국회 입법사항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앞에서 좀 보세요. 앞에 나왔던 문제가 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문을 그래서 한번 일부러 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최근 우리가 기출지문을 정리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정리하는 것은 올해 년도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 7번까지 봤어요. 이어서 이제 8번을 보도록 하죠. 8번인데 자, 여기 8번 지문을 보시면 건축허가 신청 후 건축허가 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경우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분시가 아닌 신청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인가요? 자, 원칙인가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거 2편 행정행위와도 관련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취소승에서도 배웠지만, 자, 이 행정행위 처분의 적법성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요? 처분 또는 우리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한다든지 처분을 할 때 어느 법을 기준으로 하죠? 신청시법에 의합니까? 아니면 처분시법에 의합니까? 원칙은 처분시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틀렸는데 여기 보시면 자, 요 내용 이제 결론만 해놓으시죠. 요 내용은 계속 반복돼요. 반복되는 거고 지문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응용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건데 보시면 여기 행정청이 있어요. 예, 행정청이 있습니다. 상대방 갑이 있어요. 자, 갑이 건축 허가를 갖다가 건축 허가죠. 이 신청 후 그다음에 이 행정청이 이렇게 허가 처분 전이죠. 이렇게 법령이 변경됐어요. 자, 법령이 이렇게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무슨 법에 의해서 무슨 법을 적용해야죠? 여기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신청시법, 이 법령 개정을 하죠. 법령이 이렇게 개정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요게 이제, 그러면 법령 개정되기 전에 허가 신청을 했죠. 이거 갖다 우리가 신청시법이라고 해요.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뭐라고 해요? 신청시법. 구법으로 나올 수도 있고, 개정전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꿔서 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행정법 과목은 일반 과목과 틀려서 이제 우리 이론, 고급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려면 이것이 이제 전제가 됩니다. 이것이 원칙이다, 예외다. 이게 예외예요, 예외.
자, 그러면 차업은죠. 볼게요. 차업은천 범위 바뀌었죠. 법령이 개정됐죠. 그러면 이때 이건 보세요. 이때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죠? 처분시법에 의해서 처분해야 돼요. 이렇게 신청 후 처분전의 법령이 변경되면 처분시법을 원칙으로 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처분시법. 또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신법, 그 다음에 이거 개정된 법.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꼭 아시고. 자,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예요. 그런데요, 이 예외적으로 이렇게 신청시법을 적용하는 거 언제인가 하면요. 아, 내가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럼 행정청이 이때 허가 신청에 따라서, 일단 일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면, 충분히 허가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정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지체에다가 법령이 변경되면, 개정되면, 누가 억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억울한 사람이죠? 이런 때 예외적으로, 이렇게 신청시법 구법에 의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요게 맞아요. 그래 틀린 거예요. 건축허가 신청 후 건축허가 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분시가 아닌 신정시법령에 서정한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닙니다. 비록 불리하게 변경됐다 하더라도 처분시법에 의해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이 지문, 그래서 8번에, 지금 8번이죠? 이거 틀린 지문이에요. 이게 아니라 처분시법에 의합니다. 이 처분시법이 맞지, 신청시법 아니에요. 말씀드렸고. 자, 이어서, 자, 9번 봐볼까요?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 서울지방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이, 총무과 민원팀장이네요. 국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상담에 응하여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민원 봉사 차원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면 그것이 서울지방병무청장이 공적 견해 표명이 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보죠. 판례 들으시는데 왜냐하면 서울지방병무청 총무과의 민원팀장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안 되고, 우리 병무청, 이 병무청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이 행한 것이란다면, 자, 이거죠? 이때 서울지방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이 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답변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고 어느 정도 자, 병무청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이 이 사람은 요 내용 국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게 바로 현역 입영 대상자가 아니라고 답변했다면 이거 공적 견해 표명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원 처리죠. 쉽게 말해 어떤 불만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이렇게 민원팀을 꾸려서 하는데, 사실은 실질적 권한을 이 병무청 담당 부서가 이런 실질적인 공적 기획 표명을 해야 합니다. 단지 그 총무과에서 민원팀장의 차원에서 민원팀장의 지휘에서 행한 이런 발언은 이렇게 공적 견해 표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 좀 받으시고. 사실 이게 왜냐면, 이거는 아니고, 사실 정식 민원 제기가 되면 이것이 이렇게 가요. 이건 단지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개괄적으로 해주는 것이고, 정식 민원 제기를 했을 때는 병무청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이 어떤 언질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적인 견해 표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10번을 보셔야죠. 자, 10번 보시면, 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헌법령 및 환경영향평가 법령 등의 취지는 환경공익을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이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없다. 틀렸죠?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그 개인적 공권, 제1편에서 개인적 공권을 배우실 때, 우리가 개인적 공권이죠? 이거는 개인적 공권에 있어서, 그죠? 개인적 공권에 있어서, 법률이 직접 인정하는 이익은 뭐나요? 법률이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이익은 공권이에요. 공권.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유로 해석될 수 있는 보호이익이 있죠. 이 보호이익은 법 해석을 통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 공권의 확대와 배우셨죠? 이것이 이제 법률상 이익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 법률상 이익이 됩니다. 자, 요건데 바로 여러분들 요거와 관련해서 좀 말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는 거죠. 네, 법률상 이익은 바로 근거 법률이나 관계 법률, 나아가서 헌법상 기본권까지 고려해서요. 헌법상 기본권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법 해석이죠. 이 법 해석을 통해서 근거 법규뿐만 아니라 관계 법규, 나아가서 헌법상 기본권까지 고려해서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죠.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으로 해석될 수 있으면 이것도 법률상 이익이 된다. 그것과 관련해서요. 여기 지금 그 10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들 이거 틀렸죠. 여기 또 보시면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있는 거예요. 요거만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1편에서 개인적 공권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행정심판 청구의 적격,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고 적격과도 관계해서 중요한 질문이니까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11번을 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적 공권과 관련해서 나오는 질문이고, 지금 이것이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과 관련해서 또 좀 잘 나오니까 익혀 두셔야 돼요. 익혀 두셔야 합니다. 이건 판례대로 알아두세요. 판례대로. 자, 그러면 우리 11번에 그 보면, 자,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이 근거가 되는 규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존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어디 법률상 이익으로서 공권일까요? 아니면 반사적 이익일까요? 그렇죠? 이거 반사적 이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용도 단답식으로 해서 잘 나온 지문이에요. 11번에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자, 이어서 12번 봐보세요. 12번. 12번 봐보세요. 자, 우리 행정상 법률관계 원인인데, 이제 원인을 보셔야 돼요. 보시면, 자, 제1편 제4장이죠. 행정상 법률관계 원인이에요. 자, 이거 잘 나오는 질문이어서 제가 한번 실었습니다. 자, 행정청은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틀린 질문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 주민등록 전입신고죠? 이 신고죠? 자, 이거 무슨 신고예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고, 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이거 보세요. 이 심사. 이 심사는 어떻게 해요? 심사를 하는데, 이것도 다 아셔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심사인데 이 심사는 형식적 심사와 뭐예요? 왜? 수리를 요하는 신고니까. 그 다음에 실질적 심사. 그 내용도 심사를 이렇게 하죠. 이 실질적 심사 요거 하게 돼서 아니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는데 수리를 요하는 신고니까 이때 수리요. 이 수리. 그죠? 이 수리죠. 이 수리. 자, 이것을 수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죠? 이 심사를 하는데 이때 형식적 심사뿐만 아니라 실질적 심사도 한다.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요거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시험 나오는가 하면, 봐보세요. 그러면 이때 판례가 주민등록법상의 그 목적이 있죠. 주민등록법상. 이 주민등록법이 있는데, 이 주민등록법상 목적만 고려해서 이 수리 여부를 갖다가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고 봐요. 요거는 제가 왜 썼는가 하면 지문이 벌써 4번, 5번 나왔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한 7년 전부터 계속 나오다가 한참 또 안 나오다가 다시 작년도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주민등록법상 목적만 고려하지 이거 맞죠? 이거 맞는 거예요, 이거. 이외 주민등록법상 목적 이외 거는 안 된다.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잘 나온 지문에서 해놓으셔야 돼요. 자, 12번에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예, 수리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을 보도록 하죠. 타법상의 인허가 의제가 수반되는 건축법상의 건축신고. 자, 우리 건축법상의 신고 두 가지가 있죠.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가 의제되는 신고가 있어요. 이 신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요거 구분해서 뭐가 있어? 구분해서 일반적 신고가 있죠. 자, 우리 보시면 우리 건축법상 일반적 신고가 있어. 자, 우리 건축법상 이 신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법률상 인허가가 의제되는 신고, 이 건축신고가 있고,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 신고가 있죠. 이때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뭐죠? 바로 요게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요, 이게. 이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그럼 이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다. 그죠?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자, 이때 보시면, 자, 요거 맞는 지문이야 돼요. 이게 지금 그 신고도 그렇고. 자, 다시 보세요. 제가 분명히 요거하고, 그죠?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예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이거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예요. 이 내용은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내용이 그대로 13번 어때요? 요거를 갖다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이거 안다고 한다면 이거 맞추셔야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보면 계속 반복돼서 뭐 서울시 문제가 뭐 국가적으로, 국가적 문제가 뭐 지방적으로, 지방적 문제가 뭐 서울시 문제로 또 국가적 문제로 이렇게 계속 변형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요거 서울시 2017년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난이도 70점에서 90점 구간 문제는 이렇게 시험 냅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좀 보는데, 자, 이제 15번 봐볼까요? 이제 잠깐요. 우리가 여기 12번, 13번까지 봤죠? 자, 14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4번. 자, 우리 행정절차법이 나오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상대방인, 자, 봐보세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상대방인 당사자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은 영업자 지위를 이전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해서 사전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사전통지를 할 필요가 있죠.
자, 여기도 이게 이제 예, 통지를 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갑이 있어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어요. 을이 있죠. 자, 여러분들 이 갑이 지금 이거 식품위생법 우리 식품위생법상 자, 허가를 받았죠. 허가를 받아서 이게 뭐예요, 이게? 영업 허가죠. 영업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영업을 하다가 이때 이 영업을 갖다 이 영업이죠. 이 영업을 양도할 수 있죠. 이 영업을 갖다가 양도를 하게 됩니다. 양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양도는 소유권을 넘긴다는 거예요. 가계를 넘긴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양도인이 돼요. 이건 뭐가 돼요? 이건 그렇죠. 양수인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영업을 양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 영업 양도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업 양도를 받는 사람, 이 신고를 해야죠. 이 영업 양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죠? 무슨 신고? 이때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때 하는데 이때요. 이 신고를 하는데 이 신고는 여러분들 이게 보세요. 이 을에게는 뭐가 돼요? 수익적 처분이 되죠. 수익적 처분이 됩니다. 맞지? 근데 신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 신고 뭐예요? 이 신고 준법률행위쟁정이죠. 자, 우리 준법률행위쟁정이 이 신고를 갖다가 우리 행정청이 어떻게 해요? 이 신고를 수리하죠. 이 수리가 바로 뭐예요? 준법률행위적 행정이잖아요. 그죠? 준법률행위적 행정이다. 자, 준법률행위적 행정이 뭐가 있습니까? 맨 처음에 확인, 또요. 공중, 그 다음에 통지, 그 다음에 수리가 있죠. 총 4가지가 있죠. 자, 이 수리가 있죠. 그죠? 그러면 양수인에게는 지위승계 신고, 이 수리를 해주면 이 수리가 행정이니까 수익적 처분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수익적 처분이 되지만 이때는 상대방은요. 이 수리에 의해서 이 상대방은 뭐가 돼요? 이 수리는 양도인에게는 불이익 처분이 되는 거지. 맞잖아요. 불이익 처분이 되는 거지. 그 지위를 상실하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14번에서 그러면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이 불이익 처분할 때는 뭘 하라고요? 사전통지. 우리 불이익 처분에 사전통지를 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사전통지가 필요해요? 필요찮아요? 요합니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의견 청취도 해야죠, 이렇게? 의견 청취도 해야 합니다. 의견 청취, 즉, 의견 제출의 기회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시험에서 이거죠. 이때 양도인에게 사전 통지를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해야 돼요. 불이익 처분이잖아. 하나의 수리 행위가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가 양수인에게는 수익적 처분이지만 이때 양도인에게는 불이익 처분이 되니까 사전 통지.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는 사전 통지를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좀 14번까지 좀 했습니다. 14번까지 했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잠깐 여러분 쉬었다가, 좀 이제 해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14번까지 봤어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이제 다음 시간에 15분부터 하고, 질문을 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